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두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세상살이 아무리 험난해도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느꼈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딱히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은 없었죠. 하지만 그날로 인해 저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소중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을 가진 후에 남편과 결혼을 한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온전히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수년을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도 없어서 저랑 남편은 아기랑 같이 똘똘 뭉쳐서 더 잘 살았어요. 부모님이 준 재산 조금과 남편이 시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 조금을 합쳐 우리는 펜션 사업을 시작했죠. 여자아이인데도 유독 공룡을 좋아했던 딸아이를 위해서 고성에 자리를 잡고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손님이 좀 없지만 그래도 성수기에 왕창 돈을 벌 수 있어서 딸 키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 서울에서 생활했다면 정말 손가락 빨면서 지냈겠죠. 그나마 시골 동네라서 돈이 덜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고성이 지내다 보면 재밌거든요. 저랑 남편도 펜션을 하면서 고성 구경 많이 하고 널리고 널린 공룡 흔적들을 다 둘러보면서 자주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딸이 무척 좋아했고 그 덕분에 더 건강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성수기 땐 휴가를 못 내니까 비수기 시작되면 타 지역에 가서 제대로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도 서울의 공룡 박물관을 가기 위해 계획을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채비한 채 남편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서울 구경에 딸뿐만 아니라 저까지 들떠 있었어요. 게다가 그날은 날씨도 엄청 좋았거든요. 왠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서 설레어 있었는데 당황스럽게도 그날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안 좋지? 아침에 먹은 게 체했나? 어제부터 메스꺼리는 것 같더니 오늘 영 이상하네. 왜? 오늘 아침 겨우 수프 먹은 게 다잖아. 많이 안 좋아? 애 때문에 혹시 몰라서 손 따는 거 가져왔는데 좀 따줄까? 좀 해줘봐.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침부터 낌새가 이상하긴 했는데 차 타니까 더 욱신거리네.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가슴을 쿵쿵 때렸습니다. 체한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고속도로 달리는 동안엔 한쪽 손을 주물러줬고 엄지손가락만 따줬어요. 가슴을 쿵쿵 때릴 정도로 남편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 처음 봤기에 저도 남편 상태가 굉장히 걱정되던 차였어요. 손을 따고도 소화되는 지압을 계속해줬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안 되겠나 보더라고요. 단단히 체했다고 느낀 건지 그냥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서 소화제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안색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서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몸이 안 좋은데 멀미까지 겹친 것일 수도 있으니 딸아이랑 같이 바람 쐴 겸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휴게소는 그리 멀지 않아서 금방 차를 세울 수 있었어요. 남편은 내리자마자 휴게소 매점으로 향했고 저는 딸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남편한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한 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닥칠 운명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당연히 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차 방향으로 가려는데 사람들이 매점 주위로 막 모여 있는 겁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딸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엿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남편 신발이었어요. 그 다음 보였던 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여보 하고 소리치면서 딸을 놓고 인파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웬 모르는 남성분이 제 남편 심폐소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손을 벌벌 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려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더니 쓰러져 버렸어. 119 불렀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양반 마누라 되는 분이셔? 아, 어떡해요. 우리 남편 어떡해요? 여보 왜 이래? 눈 좀 떠봐. 어떡해. 저는 심폐소생을 받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잘 아시는 건지 할머니께서 침착하게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119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남편을 데리고 갈 때 저는 그제야 딸을 챙기고 올라탔어요. 딸도 아빠가 잘못되는 줄 알고 서럽게 울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던지라 딸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휴게소를 떠나고 병원을 가서 검사 확인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남편 심장 전선 하나에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심폐소생이 잘 되어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순간 망각했는데 심폐소생했던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바쁘게 구급차 올라탄다고 감사하단 말을 못 전했다는 것이 그제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남자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우리 남편 생명의 은인인 건 맞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연락처도 몰라서 난처하더라고요. 꼭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땐 머릿속에 남편밖에 없었기에 어떻게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은 그보다 급한 것이 또 있었어요. 구급차를 타고 오는 바람에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 신분증 찾는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남편 지갑도 없고 게다가 휴게소에 차를 두고 와버렸더라고요.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남편 차를 먼저 챙기기로 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때 그 할머니랑 남성분이 있을 리 만무하겠지만 혹시나 싶어 슬쩍 둘러는 봤습니다. 역시나 없길래 매점에 맡겨진 지갑과 차를 끌고 돌아왔어요. 괜찮을 거라는 의사 말대로 남편은 금방 의식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그날의 기억을 잘 못하길래 제가 생명의 은인 얘기들을 막 해줬어요. 남편도 얼굴 못 본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서 그 감사함을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었어요. 그 후로 딸에게 공룡 박물관 데려가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서 그걸 선물로 풀어주느라 은인에 대한 생각은 잠깐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과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때 저도 옆에 있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나예요. 그때 휴게소에서 쓰러진 애기 아빠 전화 맞지? 어디 몸은 좀 괜찮은가 싶어서 전화해봤는데. 아, 예. 혹시 그때 휴게소에서 아내 곁에 계셔주셨다는 할머님 맞으시죠? 아유, 덕분에 살았다고 연락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렇지. 내가 자네 지갑에서 명함 좀 뺐네. 돈 걱정이 돼서 말이지. 나도 이 나이까지 먹으면서 젊은 총각이 길거리에 픽 쓰러지는 경우는 처음 봐서 얼마나 놀랐는데 목소리 괜찮은 거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 정말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저희 식구들 다 정신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심폐소생술 해주신 분과는 아는 사이인가요? 저희가 그분께도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 내 아들 놈이야. 의사 일을 하고 있어서 맨날 심폐소생술 하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았을겨. 감사 인사는 내가 전해줄게. 지금은 아기 아빠 몸 걱정만 해. 나도 기절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벌써 몸이 엉망이면 쓰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아들분께도 꼭 제가 감사했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바쁘실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해요.
남편은 할머니가 보이지도 않는데 자세를 바로 하면서까지 고개를 연신 숙였습니다. 영영 생명의 은인분들에게 인사를 못 드리게 될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연락이 와서 저랑 남편 둘 다 많이 놀랐어요. 할머니 말로는 남편 추후가 걱정되고 궁금해서 지갑에서 명함 하나쯤은 빼도 될 것 같아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지갑에 손을 대준 것이 감사했던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저도 남편이 전화 끊기 전에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폰을 넘겨받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저와 남편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건강을 많이 걱정해줬어요. 딸도 있으면서 부모가 건강해야지. 딸이 엄마 아빠 닮아서 아주 예쁘던데. 그렇게 예쁜 자식 울리면 좋은 부모 못 되는 거야. 딸한테만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자네들 몸 관리도 같이 신경 써. 가족 하나 잃는 것만큼 식구들에게 못할 짓은 없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참 감사한 충고를 해주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랑 남편은 새삼 눈물을 찔끔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말대로 건강검진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정말 고맙고 따뜻하신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난 일이라 넘겼습니다. 감사 인사도 드렸으니까 더더욱 마음에 남은 무거운 빚은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또 일상을 살아갔어요. 저희는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특히 직장과 검진을 병행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고성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연차를 내고 저랑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검진을 다시 실시했더니 뇌동맥류 질환이 발견되었다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남편더러 검진 열심히 해서 목숨에 지장 없이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스스로의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감기도 잘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부쩍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내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여보. 나 참 볼품없는 가장이지. 당신한테 힘이 돼주고 싶은데 이렇게 병든 닭이 돼버려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덕분에 나랑 딸이 버티고 살고 있는 건데 왜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해.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야. 미안하면 더 힘내서 빨리 나을 생각이나 해. 남편은 결국 건강상 문제로 큰 병원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울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저랑 딸만 고성에서 펜션 하면서 남편 병원비를 위해 알뜰하게 살았죠. 저는 정말 남편만 힘을 낼 수 있다면 혼자 고생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딸이 갓난아기라서 매일 시달리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돈 아껴 산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다면 시기가 하필 성수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가 돈이 안 되니까 남편 병원비 마련하는 것이 좀 빠듯했어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티를 안 냈습니다. 남편이랑 매일 연락하면서 기운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아픈 데다가 혼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한가 보더라고요. 공황장애 비슷한 걸 겪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큰 병원이라서 정신과까지 동원이 되어 남편이 약을 먹고 있다고 하네요. 병원비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필요한 치료 있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해. 우리 딸 생각하면서 건강만 회복해줘. 할머니께서 그랬잖아. 애한테 부모가 없으면 그것만큼 큰 나쁜 부모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 가장으로서 참 면목이 없다.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책임질게. 당신이 조금만 애써서 우리 딸 좀 잘 봐주고 있어. 당연하지. 당신이야말로 우리 걱정하지 말고 기운내. 돈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되니까 마음 놓고. 당신이 지금 가장으로서 노력해줘야 되는 건
힘내서 치료하는 것뿐이야. 남편은 저랑 전화를 할 때만 기운 있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남편의 기분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갈수록 더 울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걱정되어서 결국 저는 하루 날을 잡고 오랜만에 남편에게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딸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남편이 이미 한 달 전에 퇴원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 남편과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남편 깜짝 놀래주려고 몰래 와서 연락도 안 했었는데 그제야 저는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닿질 않더군요. 그건 아주 잠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저희는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남편을 찾기 위해 서울에 계속 머물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만 해놓고 고성에 내려가 딸이랑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시간만 흘렀어요. 남편에게도 경찰에게도 연락이 올 기미가 없었죠. 혹시 남편이 어디 길 가다가 또 쓰러진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남들 다 일상을 사는데 제 시간만 남편이 사라진 그때로 멈춰있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에 독촉도 해봤지만 성과는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딸이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저희 곁에 무소식만 남겨주고 있었죠. 저는 결코 남편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딸은 이미 마음속으로 자기 아빠를 저 세상으로 배웅한 듯 했습니다. 그걸 차마 제게는 말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딸의 속상한 마음을 알지만 저는 그 마음을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저는 영영 남편과 만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늘은 도통 저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보이질 않는 건지 계속 남편을 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와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엄마, 나 임신했어. 미안해.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 그렇게 위로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미안해. 그런데 나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결혼도 안 한 딸이 갑작스레 임신을 했단 소리에 너무 놀라서 벙찌고 말았습니다. 딸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고백하기를 오래전부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 때문에 끙끙 앓으며 허송세월 보내고 있으니 감히 자기 혼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면목이 없었다고 차마 사위 될 사람을 소개 못 시켜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미루기만 하다가 끝내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이젠 정말 결혼을 안 하면 안 될 지경이 되어버려 저한테 알리는 거라면서 딸이 죄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정신이 차려졌어요. 남편의 부재로 인해 세상에서 저만 불행하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고 딸만큼은 아빠의 부재를 못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딸의 인생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혼인신고 먼저 하기로 했어. 결혼식은 급한 거 아니니까 그 사람도 기다려준대. 엄마 괜찮아지면 그때 결혼식 하려고. 아니다. 우리 딸 좋을 대로 해야지. 엄마가 너무 엄마 생각만 했네. 미안하구나.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커서 시집 갈 때가 된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남자 쪽은 뭐 하는 집안이야?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응, 병원하신대. 엄마만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 소개해 줄 수도 있어. 이번 주에 집에 데려올까? 잠깐만, 뭐 병원?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런 집에서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다 했다고? 우리 뭐 하는 집인지 말해줬어? 당연하지. 내가 아버님, 어머님 다 만나봤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야. 형편 때문에 사람 판단하는 그런 분들 절대 아니셔.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미 우리 아빠가 수십 년째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 다 이해해 주신다고. 아유,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해봤자지. 다 인터넷에 올라오고 병원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그런 거라고.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펜션하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려고 하겠어? 딸,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래도 엄마는 수준이 맞는 집안이랑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라니까. 엄마는 아빠 살려준 분들이 의사라면서 어떻게 의사를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힘든 사람들 병원비 안 받고 진료도 봐주고 수술도 해준대. 엄마도 딱 만나보면 느낄 거야. 큰 병원 아니고 서울 변두리에서 하는 동네 병원이거든. 동네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다 같은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미지 좋은 의사라도 식구가 되면 얼굴색 달라지는 의사들. 뉴스에서 수도 없이 봤었어요. 아빠가 없는 애를 왜 굳이 병원 집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딸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잡혀 살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가족은 딸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 유일한 딸까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될까봐도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딸은 이미 임신을 해버렸고 저를 위해서 몇 년을 참고 기다렸다는데요. 일단 엄청나게 큰 병원이 아니라 그냥 동네 외과 정도라니까 한 발 양보해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의 사망을 받아들여야 했고 딸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놓아주어야 했어요. 남편이 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울면서도 우리 가족 책임진다고 해놓고 사라져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딸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말해주고 난 후 저는 그때까지라도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감정 절반을 포기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겁니다. 딸에게 줄 몸보신 요리를 하던 중에 받았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 휴게소에서 처음 병환증세가 왔을 때 남편을 살려주신 할머니였습니다. 휴게소 때로부터 무려 14년이 지난 날에 온 연락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양반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죽어야 쓰겄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기 엄마도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조그맣던 딸내미도 많이 컸겠네. 할머님께서 어떻게 제 번호까지? 할머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릴 걸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저희 생각해 주시는 줄은 몰랐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연락은 뭐 시간 되는 사람이 먼저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게 뭐 중요한가? 그래서 아기 아빠는 어때? 다 같이 잘 살고 있는 거야? 할머니께서 묻는 말에 저는 남편이 실종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할머니께서 저희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거면 솔직하게 남편 소식을 말했을 때 왠지 할머니가 마음 편히 못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께 거짓말을 해버렸고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게 저만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는 우리 집안 신경 쓰지 마시고 할머니 건강 걱정하면서 지내길 바랬죠. 할머니를 생각해서 겨우 울음 삼켜가며 말을 했는데 정작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저를 향해 혀를 끌끌 차셨는데요. 가여워서 어쩌나. 아무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문제 같네. 내가 이번 주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 일 끝나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라. 뜬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답도 못 드렸는데 할머니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할머니의 말이 의아했지만 그보다 겨우 마음 정리했던 남편을 다시 떠올린 셈이라서 가슴이 무너질 만큼 슬픈 기분을 또 느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모르게 딸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딸 상견례에선 울상으로 있을 수 없어서 딸과 함께 미용실에서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받고 상견례 자리에 갔습니다. 저랑 딸이 먼저 도착했고 한 2분 뒤에 사돈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그때 저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휠체어에 실려서 들어오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얼굴 보자마자 14년 전 우리 남편을 살려주고 제 곁을 지켜준 은인이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바로 할머니를 아는 체 했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저를 가만히 보다가 박수를 짝 치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아기 엄마가 어떻게 여길 다 왔어? 설마 우리 집 손자 며느리 될 사람 엄마인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손자 며느리가 그때 그 꼬마애? 네, 맞아요. 제 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요? 그럼 할머니께서 제 사돈 식구란 말씀이세요? 사돈네 사람들은 제가 할머니와 아는 사이니까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와 저 또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신기해서 입만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할머니에게 우리 아는 사이였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알지. 내가 이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놀라고 있는데, 아니 이제 세 번째인가? 할머니의 말씀을 저도 몰라 듣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우리 관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일단 14년 전 그날의 얘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어머 하면서 갑자기 저와 할머니 사이의 이야기를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그때 안사돈 하는 말에서 저는 할머니가 왜 우리 집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놀란다는 소리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그분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버님 병원에서 지내는 분이요? 그래. 아이고,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그 양반한테 알려줬을 텐데. 그 양반 아무것도 모르고 또 가족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야, 둔치처럼. 할머니가 말하는 사람을 안사돈도 알고 바깥사돈도 알고 사위까지 알고 있었어요. 저랑 딸만 당장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있는 그때 할머님이 저를 휠체어 가까이로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리곤 제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셨어요. 이 가여운 거사, 식구들이 어쩜 다 그렇게 착해 빠졌어. 네 속 썩어가는데 내 속 다를까봐 거짓말을 했던 거야? 네 서방되는 놈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잘 살고 있기는 무슨.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남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남편이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해주는 내용은 그간 남편의 실종 행적을 알 수 있을 만큼 상세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마지막 전화를 하기 전 이미 퇴원 수속을 밟은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거랍니다. 거액의 병원비를 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작정 퇴원해버린 남편은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경비직 같은 걸 구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바깥사돈 병원의 경비직 자리였다고 했어요. 바깥사돈 병원은 동네에 있더라도 3층짜리 단독 건물이었던지라 주차장과 경비를 관리해줄 담당이 필요한 규모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남편이 그만 또 병이 도져서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집안이 하는 병원이니 할머니가 마침 병원을 들렸다가 남편을 발견해서 또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진 거라 응급처치는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무리한 탓 때문인지 남편은 반신이 마비가 된 상태로 의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알아보고서 아주 혼쭐을 내며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거절했다네요. 그렇잖아도 병원비 많이 드는 이 몸뚱어리를 이 꼴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절대 가족들에게 보일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남편 고집을 꺾지 못한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10년 넘게 연락 못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중간중간 그게 가족한테는 도리가 아니라고 잔소리를 했으나 남편이 울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매번 제게 따로 연락을 하는 걸 포기했다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긴 세월 자신을 숨길 동안 죽어라 재활을 받으며 노력하는 덕에 한쪽 다리는 신경이 돌아온 상태라고 하더군요. 완전히 정상이 되면 당당한 가장으로 가족 앞에 나설 거라는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할머니 또한 마음이 안 좋았대요.
마치 저희 가족에게 대신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 폰을 뒤져 제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날 저한테 전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 사실에 제 딸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할머니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저를 부축해주면서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던데 가족분들 아프게 그냥 둔 것 보면 조금 야속하기도 했네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기회인지 몰라요. 아휴,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남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저희 남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저 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화장이 번질 만큼 눈물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깥사돈 되는 분은 우리 남편을 심폐소생으로 살려준 분이잖아요.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던지라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바깥사돈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저더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대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저 너무 감사했는데 일단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상견례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서 마음을 추스리고 자리에 앉아 그제야 사돈으로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인사 나눠야 될 사람이 한 분 더 있잖아요. 그래도 애들 상견례인데 우리 아들 장인어른 되는 분과도 한자리에서 인사 나누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만 정리하고 저희 병원으로 2차 갑시다. 그래도 사돈들이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상견례를 간단하게 마치고서 서둘러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데려가 줬어요. 바깥 사돈이 태워줘서 저랑 딸이랑 바깥 사돈이랑 사위가 같이 움직였고 안사돈 차로 할머니랑 둘이 따로 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실 문 앞에는 정말 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벌써 눈물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딸과 사위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병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창가에 화분을 정리하며 목발을 짚고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보는데 14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에 허둥대면서 뛰어갔어요. 그리곤 남편을 붙잡고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이 꿈은 아닐까 싶어서 한참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줘서 실감했어요. 남편은 저랑 딸이 찾아온다는 걸 할머니한테 좀 전에 연락받은 듯 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시간만 미루다 보니까 당신이랑 딸만 아프게 만들었다. 우리 딸 저렇게 예쁘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남편은 애써 웃으면서 저랑 딸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덧붙이는 말이 가족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힘이 나고 좋은데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차마 저랑 딸 앞에 못 나타났던 것이 이제야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보니까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도망이었을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네요. 남편의 사과 따위 저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딸도 뒤늦게 아빠한테 다가와서 아빠랑 포옹을 하며 보고 싶었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없는 동안 엄청 예쁜 아가씨가 됐네. 어쩜 그렇게 똑 부러지는 사위를 골랐대? 아빠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사위로 합격이야. 아마 딸보다 내가 더 사위를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사위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선 아저씨가 제 여자친구 아빠인지 꿈에도 몰랐다고 놀라 있었어요. 듣자 하니 딸이 아빠 얘기 나오면 속상해서 사위한테는 그냥 아빠가 오래전에 집 나가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위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네요. 그리고 평소 남편 병실에 종종 찾아오면서 고민 상담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 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위는 딸 가진 남편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구했다 하더라고요. 사위가
그간 남편의 말동무가 되어준 것 같아 고마웠는데 이것이 사위뿐만이 아니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도 남편이 우울증 안 걸리게 케어해준다고 마실 나오는 겸 남편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었고, 사부인도 가끔씩 남편이 먹고 싶다는 도시락을 싸주고 그랬다 하네요. 바깥사도는 우리 남편을 1순위 환자로 꼼꼼하게 살펴줬고, 병원장인 할머니 남편은 아빠한테 병원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사돈 식구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도 우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에 늘 마음속 응어리를 담아두고 살았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다 씻겨가는 것 같다고 자기가 여태 잘못 판단했다는 걸 자각했어요. 그때 할머니한테 또 잔소리 들으면서 엉덩이를 한 대 맞았네요. 남편도 생명의 은인들이 졸지에 사돈까지 돼버린 일에 신기해하긴 했어요. 그리곤 너무 큰 빚을 졌다면서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또한 감사해서 사돈 어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고, 할머니 앞에선 무릎을 꿇고서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리 가족 할머님 아니었으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 다 살려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할머니는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그래, 이제 사돈 됐으니까 나한테 많이 갚아주면 되겠다. 설마 기억만 해주고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이 늙은 애미랑 놀아주러 자주 와야 돼. 저는 울음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고개만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목발을 짚고 와서 바깥사돈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바깥사돈, 그때 저 심폐소생술 해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가족들 볼 수 있네요.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돈 식구들 다 제 은인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전 그냥 의사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한 건데요, 뭘. 오히려 저희가 고맙죠.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보내주시는 건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고 제 시간도 남들처럼 똑같이 흘러가게 되자 저희 딸은 상견례 끝나고 바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과 함께 행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열심히 재활을 했어요. 사돈네 집안은 동네에 있는 작은 외과도 있었지만 알고 보니 서울에도 아주 크게 병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바깥사돈이 주로 남편 입원해 있는 동네 병원에 장을 맡고 있고, 할머니 남편 되시는 분이 서울 큰 병원에 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돈 받지 말라고 하신 분이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라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무료 진료라고 우리 남편을 소홀히 봐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의료기술 총동원해서 우리 남편의 재활에 전액을 다 지원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다며 땀 뻘뻘 흘리며 재활을 했어요. 가족이 나타나자 더 힘을 얻은 남편은 끝내 행진 때 목발 하나에만 유지한 채 그 기다란 버진대로를 딸과 함께 걷는 걸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금방 휠체어에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끝나는 내내 준비하고 있던 휠체어는 쓸모가 없었을 만큼 남편은 목발로도 잘 걸어 다녔어요.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결혼식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딸과 사위가 신혼여행 다녀온 뒤 머지않아 출산을 했습니다. 딸이 낳은 아이는 딸과 사위를 야무지게 닮은 예쁜 소녀였는데 온 가족들의 사랑을 크게 받고 크는 중이에요. 특히 할머니께서 증손녀를 한번 안으면 놓을 줄을 몰랐어요. 손녀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했을 만큼 둘이 친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잘 클 때까지 할머니께서도 만수무강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할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결국 무리가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증손자까지 다 보네. 좋은 사돈 만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배부르게 눈 감겠어. 할머니는 그래도 병환 없이 90세가 넘도록 사셨지만 어쩔 수 없는 세월 때문에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나마 우리 손녀가 걸음마 떼는 건 보고 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할머니를 잘 보내드렸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사돈네 사람들보다 우리 식구가 더 많이 울었는데 특히나 남편이 3일 내내 정신 못 차릴 만큼 오열하고 슬퍼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넘어서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있는 세상이 훨씬 즐거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도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니 제가 다 기분 좋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우리 집안과 사돈 집안의 인연을 이어준 셈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틈만 나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다른 집안과 다르게 사돈과의 사이가 아주 특별해졌습니다. 마치 대가족이 된 것처럼 저희는 자주 연락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주기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또 명절 때마다 사위랑 딸이 시댁과 친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어차피 얼굴 볼 거 그냥 한 곳에 다 모여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우리 펜션에 와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놀 생각입니다. 모든 게 그저 즐겁기만 한데 딱 한 가지 마음속에 내내 해결 안 되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돈네 병원에서 계속 남편에게 무료 진료를 봐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받을 만큼 받았기에 이제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돈 집에서는 간호사까지 시켜서 납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안사돈, 이러면 미안해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저번 약도 무료로 주셨잖아요. 저 이렇게 계속 받고는 못 삽니다. 우리 체면도 있지. 이제 그만 받아주세요. 오호, 사돈네한테는 평생 병원비랑 약값 안 받을 거라니까요. 우리 집안 사돈이 된 특혜니까 넣어두세요. 이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반대하실 문제라고요. 저 불효하기 싫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참. 그럼 곧 명절에 우리 펜션 와서 고깃배 터지게 먹을 준비하세요. 저도 돈 한 푼 안 받고 대접만 할 테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펜션에는 사돈댁 돈 반입 금지예요. 예, 그럼 병원비는 바비큐로 갚아주시죠. 제가 좀 많이 먹는 타입인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돈네에 미안한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조금은 불편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남편은 사돈네 덕분에 정말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입원할 필요는 없어졌고 약 먹으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앞으로는 목발 없이 걷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생각해봐도 저희 집안 얘기가 보통 사연은 아닌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돈댁을 보면서 많이 팍팍해진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나도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싶은 자세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제 인생에게 가장 고맙네요. 앞으로 저희 식구는 생명의 은인인 사돈네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따뜻한 제 사연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